최근 들어 부쩍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논조의 언론 기사들이나 컨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례없는 속도로 북한의 최고위층들이 대거 탈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항상 당당했고 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북한 권력의 최정점. 그런데 최근엔 되려 스스로 긴장해 있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냅다 달려가서 사들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붕괴 직전일수록 역설적으로 몸값이 뛰게 되는 북한 채권이죠. 북한이 위기이거나 기존의 북한 체제가 완전히 뒤바뀔 거란 기대감이 고조되었을 때 몸값이 뛰었던 북한 국채 가격은 최근 이렇게 북한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요즘 어김없이 그 관심도가 급등하고 있죠. 아니, 북한 채권이면 북한 정권이 건실하고 잘 나가야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양도 증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북한 붕괴설이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 북한 채권의 몸값이 왜 이렇게 뛰고 있는 걸까요? 또 정말로 통일이 임박한다면 어떤 자산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북한 채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전 세계에서 왕따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에게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도 나름대로 60년대, 70년대엔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믿고 소련과 중국, 또 유럽의 여러 은행들에서 북한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채권을 잔뜩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공산주의를 표방하기만 하는 세습주의, 또 독재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국채? 꺼져! 우리 안 갚아! 그렇게 완전 막 나가는 지도자 2명을 북한은 맞이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북한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줬던 두 나라가 소련하고 중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 남자의 돈을 떼어먹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웃으면 안 되는데 마이방, 벤츠 S클래스 등 초고가 외제 기호품을 사는데 달러들을 다 썼다고 합니다. 진짜 간도 크죠?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자나 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 같은 북한의 국채를 금융시장에선 아이러니하게도 가격표를 붙여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 그거 그냥 기념품 수집가들이 취미 삼아서 거래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무려 유럽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4천억 원을 들여서 채권의 권리를 사들이고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이끌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투자자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조차도 꽤나 무겁게 북한의 자산과 채권에 투자한 이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똑똑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금융계의 별들이 왜 하필이면 쥐지 조각도 못한 것 같은 북한의 자산들을 사모아서 존버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들은 북한 채권을 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된 순간 북한 채권을 들고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거 대신해서 너네들이 갚아라. 야, 너네 국채 안 갚을 거야? 그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수출도 못할 텐데 너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어? 라는 반협박을 할 계획이란 뜻이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이렇게 건실하게 수출하고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정말 만에 하나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뚱땡이들이 사치품으로 쓴 그 돈들을 왜 우리가 갚아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며 화를 뻗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슷하게 분단을 겪다가 통일한 베트남과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북한 국채를 사서 존버하고 있는 투자자의 기대가 정말 분통 터지게도 영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려 동독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우리 서독이 빌리지도 않은 돈인데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기염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더욱 특이하죠.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이끌었던 북베트남이 자유주의 진영이자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흡수합병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남베트남의 대부분의 채무는 미국으로부터 빌렸던 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베트남 입장에선 가뜩이나 우리랑 총구를 맞대고 싸웠던 미국의 돈인데 또 우리가 쓰지도 않았던 돈인데 통일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갚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김정은급 배짱을 보여주면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로 안 갚어, 절대로, 그런 배짱을 보여주었죠. 그럼 이렇게 배짱을 부렸던 베트남이 북한의 경우처럼 돈을 안 갚고 튈 수 있었냐? 이때 바로 천조국 형님이 등장하죠. 너네 경제 성장하려면 수출해야 되는 거 몰라? 우리 국채 갚기 전엔 1원도 수출 못할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베트남을 반협박했고, 무려 놀랍게도 공산주의였던 북베트남이 서방 세계의 남베트남의 국채를 대신 갚아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약에 정말로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채권을 갚아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디폴트난 채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리의 이자가 더해져서 붙진 않고요. 따라서 지금으로선 북한의 총 국채 규모가 약 20조 원가량, 대한민국 1년 GDP 규모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수출이 막히는 리스크를 지기보단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갚아줄 것이라고 보는 기대가 있죠.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 북한 국채는 낮게는 액면가의 100분의 1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탕감하고 갚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날이 오게 되면 북한 채권에 투자했던 짐 로저스와 같은 사람은 투자 금액의 10배, 20배를 얻어가게 됩니다. 야, 그거 대박인데? 나도 기념삼아 북한 채권 하나 사놔야겠다, 통일되면 완전 대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격가지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 채권을 직접 사게 되면 현재 북한은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채권을 북한 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외 투자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있는 파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채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 채권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 북한이 망하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더 좋은 투자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통일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면 좋다 라고 장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던 국가들이 통일되어 있던 사례들이 없진 않기 때문에 어떤 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국이 겪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기 시작할 테니 빨리 달려가서 건설사 주식을 사거나 개성, 평양에 부동산을 사놓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전 유럽의 건설사들이 동독으로 달려가 상업용 또 주거용 부동산들을 엄청나게 지어댔죠. 순식간에 공급 과잉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독일의 주택가격 인덱스를 살펴보면 독일이 통일을 했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무려 20년 동안 부동산이 하락장을 맞이하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대 이후엔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때는 20년을 기다렸으면 탈출에 성공했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일 당시 당연히 동독과 서독은 경제 수준의 격차가 정말 엄청났는데 그 격차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권으로 모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처럼 인구들이 이미 발전된 곳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 후에 건설되었던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회복이 정말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독일의 어느 산업의 주식들이 급등했는지 살펴보면 은행과 보험과 같은 금융 쪽의 주식들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어떤 산업이 화랑이든 금융은 꼭 쓰이기 때문일까요? 반면 식음료나 소비재 또 건설 관련 주식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렵다 어려워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야? 간단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도로도 깔고 돈을 엄청나게 써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통일한 독일의 경우에도 그런 국가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정말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 규모를 집행했죠. 그 결과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찍고 또 쓰다 보니까 시장의 마르크화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진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시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 대외적인 통화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꽤나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은 통일과 같은 이벤트가 있다면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전 외화 자산의 일부분을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외화 자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마치 일본이 오랜 엔저로 겪고 있는 것처럼 자국의 통화 가치가 박살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들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임금은 도대체 언제 소비자 물가를 따라간 적이 있나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통일하게 되면 애매하게 북한 자산이나 특정 주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의 자산을 해외로 보내놔서 안전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 많은 분들에게 최근 충격적인 뉴스였죠. 통계 지표를 작성한 이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추월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 특성상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를 가진 미국 자산을 어느 정도 사놓는 것도 너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분들이 다 모여있다는 국민연금에서조차도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해외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투자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또 어떤 자산을 사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저는 일개 방구석 전문가, 흑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말만을 듣고 투자하시는 절대로 말아주시고요. 그냥 최근에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읊어주는 유튜버 정도로만 생각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돈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 부족한 부분 또 틀린 부분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들을 재밌는 영상에 담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